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의 모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 5년 만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서 조사를 받은 배 의원은 가해 학생에 대해 선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유해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무책임하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민주당은 국민을 편가르는 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한국의 무모한 행동 탓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도 일축하며 한국의 가혹한 발언 배후엔 미국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집단 학살을 방지하고 가자 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터무니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47가지 범죄 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 외에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라 해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나 부당한 조직보호 혐의 등도 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다른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 났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5년 동안 재판 이어졌는데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 생각하십니까? 구성원들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새로 법 적용이 되는 사업장과 종사자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83만 곳이 넘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24%에 이르고 800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법 적용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된 지 3년 만입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하한을 둬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해당 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경영계에서는 2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합니다. 한 해 500명, 600명이 되는 건설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 대해서 자본가들이 그리고 사업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나 폐기물 운반 등의 예외 업종에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단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 진단과 상담 등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급증하는 만큼 수사 인력 확보가 발등에 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했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한 건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두고 노사를 편가르는 걸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조기에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뇌관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의 대응 전략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0도로 고개를 숙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은 어깨를 두드리며 악수로 화답합니다.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대통령 전용 열차에 마주 앉아 서울로 올라온 뒤엔 이런 말도 내놨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갈등의 주 요인이 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입장 후퇴는 없었습니다. 말을 아끼며 확전을 경계하면서도 국민 눈높이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은 고수했습니다.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갈등 폭발의 촉매가 된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도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아웃복싱 전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유효타 거리를 쉽게 주지 않으면서도 빠른 발을 이용해 치고 빠지며 공격 포인트를 쌓는 복싱 기술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마치 몰카로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죠. 한 위원장의 대응 전략이 더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이 표면적으로는 조기에 수습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달랠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가 큰데다 이번 갈등을 윤심이냐 한심이냐 공천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아섭니다. 우연히 치는 없잖아요. 그죠? 50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대 이제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전술입니다. 갈등 봉합의 출발점이 된 한 위원장의 깍듯한 이른바 폴더 인사는 사실 방문하는 행사장마다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공멸 우려에 파국은 피했지만 이번 갈등 파문으로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모두 일정 부분 내상을 입었다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를 딛고 한 위원장의 홀로서기 시도가 다시 속도를 낼지 한동훈 정치학의 다음 전략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란색, 이른바 이니블루를 대폭 뺀 새로운 당 로고를 공개하면서 당내엔 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친문 저격수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성들과 맞물리며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친문 대 친명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 컨설팅 업체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추천받았는데 초록, 파랑, 보라색이 눈에 띕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색상을 지난 24일 민주당의 새 당 로고 선포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퇴행하지 않고 한 발이라도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8년 전 문재인 당대표 시절을 상징하는 파란색 이니 블루는 확 줄고 이 대표에게 잘 맞는다는 색들이 그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글자까지 축소되자 문재인 지우기가 본격화됐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전환을 어떤 선포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친문 저격수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설은 친문과의 갈등설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고 여기에다 이 대표가 직접 영입한 10호 인재 김남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준 LH 투기 의혹의 최초 폭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버블이 심각했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돼 있던 상황인데 공직자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임종석,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출신 인사들의 출마를 친명계가 거칠게 비판하고 이수진 비례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미는 것도 양측의 감정을 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직접 진화에 나설 만큼 과열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는 공정하고 그다음에 보다 발전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탈당파들이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사이 당내에선 친문 대 친명이란 새로운 갈등 구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천 심사 국면에서 신구 세력 간 충돌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통합과 총선 승리가 절실한 이재명 대표에게 악재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도시철도와 택시 등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개혁신당의 공약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에 나와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로 자본 잠식까지 가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온다고 지적한 데 이어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인원을 줄여서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다른 나라와 비등하게 요금을 올리면 적자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집에서 18도 실내 온도의 보완을 해놓고 전기료가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부가 있어도 내나 그 전기료고 아들이 또 참가해도 또 더 손님이 5명이 더 왔다고 전기가 더 드는 게 아니라 내나 18도는 같은 전기요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에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노인이 안 타도 국가철도 KTX 이런 것도 적자입니다. 그럼 뭐 노인이 안 타도 왜 적자입니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그 왜곡된 가격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경마장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 동행카드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월 6만 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기후 동행카드는 지난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이틀간 누적 판매량은 1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증원 규모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내년 대입 정원에 곧바로 적용할 예정인데 증원 규모가 많으면 2,0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설 전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증원폭을 막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증원폭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2,000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늘어난 정원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내년도 입시에 곧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전국 의대 정원은 한 해 3,058명으로 계속 동결됐습니다. 의사 인력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은 한 해에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까지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늘릴 경우 의대 열풍 심화와 이공계 위축 등의 우려도 제기하지만 정부는 큰 변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분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드는 부분까지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해 총파업을 거론해왔고 전공의 단체 역시 집단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증원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매번 논의됐던 부분이고 대의원회나 모든 데서 이제 또 상당한 요구가 있을 거예요. 의사단체는 3년 전 파업 때보다 더 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던 건보공단 팀장이 붙잡혔죠. 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횡령한 돈 전액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선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지환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송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 씨. 재작년 의료보험비 46억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현재까지 2차례 경찰 집중조사를 받은 상태. 횡령 자체는 이미 인정한 만큼 관건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조사에서 모든 돈을 이미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선물 투자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단이 회수한 7억 원을 제외한 횡령액 39억 원 전부를 날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일단 바이낸스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 최 씨가 투자했다는 가상화폐와 이에 따른 자금 흐름, 선물 베팅 방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피 1년여간 최 씨 가상화폐 거래 횟수가 10,000건이 넘고 누락 기록이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최 씨는 돈이 없다며 피해액 변제를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국민 혈세인데 보험공단 직원이 기금을 빼돌린 만큼 변제 후에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일단 횡령 혐의만 적용해 최 씨를 검찰로 넘겼고 자료 분석 후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인천 상가 건물에서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 소화약을 뿌리고 동영상을 찍은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이 난 줄 알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현장 CCTV를 한번 보시죠. 남성이 상가 복도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듭니다. 안전핀을 뽑고 멀찍이 떨어져 휴대전화를 꺼내든 일행과 눈을 맞추더니 비상문 안쪽으로 쏘아댑니다. 불이 난 건가 싶었지만 일행은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면서 돌아서고요. 소화약을 뿌린 남성은 황급히 달아납니다.
비상문 안쪽에선 희뿌연 약재를 온몸에 뒤집어 쓴 여학생이 나옵니다. 안쪽 계단에는 여학생 3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나머진 중학생인데 남성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학생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부염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20대인 가해 남성들은 일단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연기가 나서 소화기를 분사했다고 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미리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시장 화재 사고는 200개 넘는 점포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확인 결과 새 벽두에 이루어진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에서 이미 서천시장 전기와 소방 설비에 문제점이 지적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불이 나기 3주 전 서천시장은 지자체 합동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불이 난 수산동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결로로 손상돼 있고 아예 차단기가 설치 안 된 곳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냉각기 회로에 배선이 난잡하고 방화문을 수동으로 움직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전기와 소방 분야에서 위험성이 확인된 겁니다. 연말 연시에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촉박한 시간 내에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 담당자를 입회하여 실시하였고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전달하여 시정 조치토록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본부 역시 모든 점검 결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겨울철 화재 대응 소방 점검을 했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전기 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이고 소방 분야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연락받아 특이사항이 없다고 답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기설비는 서천군이 민간관리업체에 위탁해 정기점검을 받아왔는데 합동점검 이후 3차례 진행됐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시장에 대한 전기설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날 불이 시작된 곳 인근에서 발견된 전선들은 발화 원인이 될 수 있는 흔적이 충분히 있다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가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화재로 피해를 본 시장을 복구하기 위해 긴급 추가 경정 예산 114억 1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투입될 충남도의 재해구호기금 등 14억 3천만 원으로 설 명절 전까지 피해 점포당 50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70억 원을 투입해서 다음 달 중으로 서천 특화시장 주차장 부지에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건물 신축 공사는 내년까지 약 400억 원이 소요될 걸로 전망됐고 서천군은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52주 신저가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엄윤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지금까지 단 7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직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하며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지수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데 반해 도무지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낮은 주가를 경신한 종목이 속출한 배경입니다. 연초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147개로 같은 기간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신저가 종목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 투자 열풍 주역이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눈에 띕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정책적인 부분의 선회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황 전체가 좀 어두운 부분이 하나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 부진 이제 한번 와서 전기차 시장이 좀 정체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부각된 부동산 PF 부실 우려 탓에 건설주들도 고꾸라졌습니다. 정부가 시스템 위기는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런 개별적인 사태가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도록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태영건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재무 부담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 종목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결과입니다.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중국 경기와 지정학적 갈등 탓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은 반도체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개별적인 이슈에 힘입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편 미국 경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수출과 내수 회복의 온도 차이를 더욱 벌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3%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 2%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성장입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소비와 투자, 고용이 견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전체 성장률 역시 전망을 웃돈 2.5%로 집계됐습니다. Well, thanks to the American people, America now has the strongest growth, the lowest inflation rate of any major economy in the world. It's because of you. 하지만 예상을 넘는 미국의 경기 호조는 물가 자극 우려에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 내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달러에 1280원대까지 떨어진 환율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들해지고 중동 사태와 북한 관련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이런 금리 인하 시점이 한 3분기 정도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야 2분기, 3분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호황은 자동차 등 우리 수출 기업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회복이 더딘 우리 내수 경제에는 부럽기만 한 소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 2022년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2.9% 올라 전문가 전망치의 3%를 밑돌았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미국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시하는 지표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선전화까지 제작하는 등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남 적개심 고취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배경엔 수도 평양과 비교해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의 지방 경제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직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방송 뉴스의 날씨 코너에선 그동안 같은 색깔로 표시했던 한반도 지도 그래픽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어린이 방송 시간을 알리는 방송 화면에서도 통일이라는 글자를 없앴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정식 국호를 넣은 선전화를 제작, 배포하며 적대적인 남북관계 분위기를 주민들에게 각인시킨 데 이어 적들이 그 어떤 형태의 도발적 행위도 압도적인 대응으로 철저히 무자비하게 지압 분쇄할 수 있게 확신성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며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유산인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까지 철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배경엔 수도 평양과 비교해 열악한 지방경제 사정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통일부는 식량 배급은 물론 주민 생활 전반에서 평양과 다른 지방 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 인민들에게 초보적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배급제 붕괴 실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지방 발전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방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보려는 의도로 풀이됐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남 차단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방경제 발전을 지시를 했지만 현재 군사 위주의 정부 예산 투입으로는 어떤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방 주민 불만을 외부로 돌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 대남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현지 시각 26일 성명을 내고 방북 중인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난 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며 발전시킨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여러 공장에서 연쇄 파업과 폭동을 일으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이 발단이 된 걸로 전해졌는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동부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임금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가로챘기 때문이다. 최근 대북 소식통들을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 인명 피해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 폭동으로 관리자 1명이 사망을 했고요. 3명이 중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 사망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데 중국에만 여전히 수만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 체불에 시달려온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보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60% 이상을 북한 간부들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1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생활 속에서도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받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없고 그리고 철저하게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바람에 노동 조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제사회 보편적 규범을 해치는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핵심 자금줄로 꼽혀 한미 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정부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6일 브리핑에서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무모한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국방부가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는 주장이 서울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입증되지 않고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방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ICJ의 이번 명령은 임시 조치고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17명이 투표로 결정한 임시 조치는 모두 6개 항목입니다.
집단 학살 협약이 금지한 주민 살해와 상해 방지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집단 학살 금지와 학살 혐의 증거 보존도 포함됐으며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도 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The court is acutely aware of the extent of the human tragedy that is unfolding in the region and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continuing loss of life and human suffering.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물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정부는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States now have clear legal obligations to stop Israel's genocidal war on the Palestinian people in Gaza and to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이스라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집단 학살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ur war is against Hamas terrorists, not against Palestinian civilians. We will continue to facilitat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o do our utmost to keep civilians out of harm's way.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입니다.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어 이스라엘 공격이 멈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고비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제3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홍해 위기에 출구를 찾는 자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 정세도 의제로 꼽힙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가 제3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지난해 5월 오스트리아 빈, 9월 지중해 몰타에 이어 이번엔 태국 방콕입니다. 앞서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정찰 풍선 사태를 수습하고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 물꼬를 텄다면 이번엔 홍해 위기의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무역 통로인 수에즈 운하 정상화를 위해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뒷배 역할을 하는 이란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겁니다. Nothing to do with the Middle East whatsoever are being affected. More than 50 nations in nearly 30 attacks. And so it's a crisis that the whole world needs to respond to. 그러나 중국은 최근 미국과 영국의 후티 반군 기지 공격부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이뤄진 예멘 영토 주권 침해라는 겁니다. 특히 홍해 위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에서 비롯된 만큼 해법도 거기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更重要的是要着手落实两国方案，为实现巴以和平和巴以两国人民的和平共处开辟政治前景。 타이완 총통 선거 이후 성사된 이번 방콕 회동, 양안 문제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또 최근 북한의 전쟁 위협과 러시아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겨냥한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후티를 자제시킬 것을 이란에 압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과 이란은 최근 베이징과 테헤란에서 여러 차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고 중국은 이란에 후티를 자제시키지 않으면 두 나라 무역 관계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후티가 지난해 11월부터 홍해에서 상선 등을 공격하며 해상 물류 비용과 보험료가 치솟으면서 중국 상선들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질소로 질식시키는 방식의 사용이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처음으로 집행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엘라베마주에서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케네스 유진 스미스가 1982년 미국의 독극물 사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식은 사형수의 안면을 덮은 인공호흡기로 질소를 공급해 저산소증을 유발하는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걸로 전해져
생체 실험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 등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열대우림인 아마존의 강줄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말라붙고 있습니다. 기상 관련 기구들은 무분별한 벌채와 지구온난화로 치명적인 가뭄 위험성이 10배나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유역의 지난해 10월 모습입니다. 물 위에 떠다녀야 할 수많은 배와 수상가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가던 곳이 사막처럼 변해버려 이제는 걸어서 다닙니다. 극심한 가뭄에 강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선박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So synthesizing our results, putting both observations and models together, we see that similar droughts to the one last year have become 10 times more likely for just the extremely low rainfall and 30 times more likely for the hot, dry conditions that resulted in low moisture in the soils.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 1161건의 기상재해가 일어나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재난이 하루 평균 3건이나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132명이 숨지고 9,000명이 다쳤습니다. 브라질 남부에는 폭우가, 북쪽에는 가뭄이라는 극단적인 재난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마존 숲의 무분별한 벌채를 중단해야 한다고 원주민과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엘니뇨 등으로 올해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서 산불 위험성까지 커져 아마존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던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최근까지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노로바이러스 발병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울산시도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비상 방역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바이러스성 위장염 노로바이러스. 낮은 기온일수록 생존율이 높아 한겨울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200명대를 웃돌던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올해 1월부터는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1월 2주차의 환자 수는 최근 5년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익혀먹지 않거나 오염된 음식을 통해 발병하는데 사람들 사이 접촉에서도 옮을 수 있어 전문의는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80도씨 이상의 물로 1분 이상 끓여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외출 후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기 전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까지 24시간 동안 비상 방역 체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겠지만은 행여나 외부 식당에 가셔서 음식을 드신 후에 뭐 설사나 장염이 발생하는 증상이 있으시면 곧바로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정점 시기는 2월 말까지, 설 대목까지 앞둔 상황에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적극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배터리 재활용이 잘 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고 한 번 충전으로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를 지원하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승진 인사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전남경찰청 목포경찰서 소속 경정 A씨와 경감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정과 B 경감은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해달라며 브로커에게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 2명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자기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하다 시청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주민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파주시 탄현면 자택에서 민원 신고를 받고 방문한 50대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악취에 시달렸다며 지자체에 이주 등을 요구해온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진 한파로 어제 한강 물도 얼었죠. 하지만 이번 주말은 한파 걱정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도로 어제보다 높고요.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부 일부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고요. 세종과 충북은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겠고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9.4도, 대구가 영하 2.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 대구가 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주 후반에는 영동지방에 비나 눈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